평균 수명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이란 단순히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면, 건강 수명은 몇 살까지 건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평균 수명은 현재 남녀 모두 80세를 넘었지만 건강 수명은 70세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10여 년이나 되는 차이는 우리가 노후의 건강을 잃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책에서 그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남의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너북 출판 아보 마사히로 나카야마 야스히데 지음의 70세 이후에도 가뿐하게 걷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약 15만 명을 진료한 고령자 의료 명의가 재활과 물리치료사와 함께 고안한 내용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실행하여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과 생활 습관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골절이 다발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골다공증 예방을.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늘 활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뼈는 항상 골 흡수와 골 형성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골 대사의 주기는 약 4개월이라고 하며 젊은 사람의 경우 1년 동안 전체 뼈의 20에서 30%가 다시 태어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뼈는 파골세포에 의해 분해되고 조골세포에 의해 재생됩니다. 골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파괴되는 뼈와 새로 만들어지는 뼈의 양은 1대1로 유지되며 전체 골량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골대사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골세포의 기능이 조골세포의 기능을 앞서게 되면 골량이 줄어들고 뼈의 구멍이 숭숭 뚫려서 약간의 충격으로도 쉽게 골절되는 골다공증에 걸리고 맙니다. 운동은 뼈를 강하게 한다. 고령자가 골절을 예방하려면 게이트볼 같은 운동이나 하루 8,000걸음 정도의 산책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뼈에 중력 자극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통한 중력 자극, 이것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뼈에 부하가 걸릴수록 뼈를 만드는 세포가 활발해지고 강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걷기 운동, 계단 오르기, 외다리 서기, 스트레칭 등 모든 종류의 운동이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무작정 여러 가지 운동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근력이 약한 사람이나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복용하는 약 때문에 운동할 때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가 약한 사람은 성실히 치료받는 한편으로 골절의 위험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골다공증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뼈에 자극이 가해지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나온다. 튼튼한 뼈를 만들려면 운동을 통해 뼈에 중력 자극을 가해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카야마 대학의 연구에서 운동을 통해 뼈에 자극을 가하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정력 향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인지기능 개선과 근육 증강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요컨대 회춘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뼈를 잡아당기는 자극을 가하면 뼈를 만들고 오스테오칼신을 방출하는 골조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에서도 운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으면 근육 저금에 힘쓰는 사람이 승리자. 근육은 섬유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유의 수는 평생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근섬유 하나하나가 굵어지는 것이 바로 근육이 붙는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근섬유는 매우 가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손상되거나 끊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끊어진 섬유근은 체내 단백질 등에 의해 즉시 복구됩니다. 이처럼 운동, 손상, 복구를 반복하며 근육은 강해지고 굵어집니다. 즉, 근육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은 방치하면 감소할 뿐. 사람은 학창 시절에 신체적으로 가장 활발히 움직이며 20대까지 근육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성장기에는 조금만 근육을 사용해도 근육량이 금세 급증합니다. 하지만 매일 바쁘게 지내면서 나이만 먹다 보면 어느덧 학창 시절과는 달라졌다는 실감이 들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뛰어다녔는데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40대가 되면 근육이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어 점차 신진대사가 나빠지고 뼈도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장기에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최대한 강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근육 저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근육을 최대한 저금해 놓아서 노후 대비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비록 젊었을 때 키운 근력이 강하더라도 이후 운동 습관이 사라지면 근력은 점차 저하됩니다. 관절이나 몸을 잘 쓰지 않는 시간이 지속되면 근육은 점점 쪼그라드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어 아무 운동도 하지 않으면 젊었을 때 저금한 근육을 까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근육 저금이 밑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근육 저금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30에서 40대부터라도 근육 저금이 가능합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근력을 충분히 저금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는 속근과 지근이 있다. 근섬유는 크게 속근과 지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근은 빠르게 수축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단거리 달리기, 역도 등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요구되는 움직임에 사용됩니다. 순발력은 좋지만 지구력은 부족하고 쉽게 피로해지는 근육입니다. 반면에 지근은 천천히 수축하는 근육입니다. 속근과는 정반대로 장거리 달리기 등 지구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며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 근육입니다. 당연히 속근과 지근의 훈련법은 서로 다릅니다. 속근은 큰 부하를 단시간, 적은 횟수로 가하는 훈련법이 좋고, 지근은 작은 부하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훈련법이 좋습니다. 순발력이 좋은 속근과 지구력이 좋은 지근은 당연히 둘 다 꼭 필요한 섬유근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속근을 단련하는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드는데 큰 관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당연히 단시간에 큰 부하를 가해서 속근을 단련하는 게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금해 놓은 근육도 넘쳐나기 때문에 속근만 아무리 많이 단련해도 상관이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속근과 지근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근육을 키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에만 집중하다 보면 저금해 놓은 근육만 까먹고 금세 무릎이나 허리를 다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력을 강화할 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속근을 단련하는 데만 열중하는 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근육을 천천히 움직이며 지근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앉기, 서기, 걷기와 같은 비교적 느린 동작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당연히 지근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므로 지근을 단련하면 근육을 장시간 사용해도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굳이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움직여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육에서 차지하는 속근과 지근의 비율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그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통해 섬유근을 굵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근을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달리 격렬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스포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서둘러 역까지 달려가는 일이 줄어들고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테니스나 축구를 매주 빠지지 않고
지속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겠지만 그 운동의 내용이 예전과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운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입니다. 중년 이후에 중요한 것은 노화에 따라 저하되는 근력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근을 단련하는 쪽으로 운동의 방향을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느린 움직임으로 진동을 억제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낙상과 부상의 예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간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요가가 일정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가는 호흡법과 자세에 중점을 두고 몸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운동으로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에 쫓기거나 서둘러야 하는 상황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몸의 안정성을 높이는 느린 운동을 지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매 위험군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만큼은 실천해야 한다. 2020년에 진 타이유 등에 의해 연령별 알츠하이머형 치매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논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44,676건의 보고서 중에 243개의 관찰적, 전향적 연구와 153개의 무작위 비교 시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리뷰와 메타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위한 과학적 증거 기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뇨병, 고호모시스테인 혈증, 불충분한 BMI 관리, 교육 저하, 중년기 고혈압, 기립성 저혈압, 두부 외상, 지적인 활동 저하, 스트레스, 우울증 등 10가지 위험 인자를 들어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치매를 멀리하는 습관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함의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뇌 기능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을 맞추는 동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른쪽 손가락의 운동을 담당하는 좌뇌의 운동야가 활성됩니다. 뇌 기능 영상으로 뇌의 어느 부위가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작을 집게 손가락뿐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도 실시합니다. 조금 어려운 동작이므로 좌뇌의 운동야뿐만 아니라 운동야 앞쪽에 있는 보충 운동야도 활성화됩니다. 더 어려운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새끼손가락, 집게손가락 순으로 맞추면 운동야, 보충 운동야, 전두전야가 활성화됩니다. 그 외에 계산하기, 도형 그리기, 말로 지시하기, 시간이나 장소를 파악하기, 회상하기 등도 전두전야를 매우 잘 활성화시킵니다.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계산 문제를 풀면 전두전야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요컨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확인하면서 행동하면 전두전야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치매가 시작된 사람은 전두전야의 반응이 둔해진다는 보고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상황에 맞게 사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뇌 자극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뇌 활성화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간단한 동작이나 사고로는 뇌 기능 영상으로 활성화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멍하니 타성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비틀어서 더 고민해보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 쐬기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여러분은 체내 시계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졸리는 것은 체내 시계의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체내 시계는 지구상의 생물이라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체내 시계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실제 시간과 어긋나기 때문에 가끔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자연의 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빛을 쐰으로써 체내 시계를 리셋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까지 전철로 출퇴근하는데 매일 왕복으로 약 5,000걸음 걷습니다. 맑은 날이라면 20분 정도 햇빛을 쐬게 됩니다. 점심시간에도 햇빛을 쐴 수 있도록 가급적 밖으로 나갑니다. 햇빛을 쐬는 것은 체내 시계를 리셋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에는 근육 수축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만성적으로 비타민 D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식사로 섭취하는 것 외에 필요량의 약 80%가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을 쐬어 체내에서 생성됩니다. 최근에는 자외선을 피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비타민 D를 생성한다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낮에 햇빛을 쐬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뇌내 신경 전달 물질 중의 하나인데 그 주요 작용은 기쁨이나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나 공포나 놀라움 등을 느끼게 하는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분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정신은 안정되고 행복을 잘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세로토닌 분비가 적어지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제어하지 못해 기쁨이나 공포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발병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는 뇌 내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공격적으로 되는 등 치매의 정신 증상에는 세로토닌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증가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밤에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의 원료가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햇빛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의 수면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수면 리듬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햇빛을 쐬는 양이 적으면 수면 균형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치매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햇빛은 치매와 여러 요인으로 얽혀 있습니다. 구강 관리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치매에 대한 의식이 낮다.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오연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양치질해서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 질환과 치매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2019년에 규슈대학 등의 연구팀에 의해 사람의 잇몸 질환 원인균인 진지발리스균을 전신에 만성 투여한 생쥐의 간에서 뇌내 노인성 반점 성분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밀로이드 베타 노인성 반점이 뇌 안에서만 생산되고 축적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치매 치료법이 확립되기를 바라지만 일단은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법을 익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 질환으로 잃어버린 치아의 개수가 많을수록 치매가 발병하기 쉽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활 습관이나 비만, 흡연 등이 잇몸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왜 발병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잘 듣는 치료제가 아직 탄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력한 가설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설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여 노인성 반점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축적되어서 뇌의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치매를 발병시킨다는 가설이 아밀로이드 베타설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활동에 의해 생기는 노폐물의 일종이며 한번 쌓이면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부 뇌 안에 쌓이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밀로이드 베타는 언제 배출될까요? 아밀로이드 베타는 논렘 수면, 즉 뇌가 휴식하는 수면을 취할 때 뇌 속으로부터 배출됩니다. 다시 말해 수면 부족이거나 잠이 얕아서 논렘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밀로이드 베타는 배출되지 않고 서서히 뇌에 축적되어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아 만들어지는데 수면이 불규칙해지면 낮의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져서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이 부족해지고 불면증이 생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수면을 생각해 봅시다. 수면은 양과 질이 중요한데 요즘 수면 무호흡증 SAS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SAS는 수면 중에 무호흡을 반복함으로써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일본 호흡기학회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약 3에서 7%, 성인 여성의 약 2에서 5%에서 수면 무호흡증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40에서 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여성은 폐경 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AS의 원인은 공기가 통하는 길인 상기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상기도가 좁아지는 것은 비만으로 인해 목이나 목 주변에 지방이 붙으면서 발생합니다. 또 비만이 아니더라도 편도 비대, 비염, 비중경 만고, 턱의 후퇴, 작은 턱 등도 SAS가 발병하는 원인이 됩니다. 코골이, 야간 빈뇨, 주간 졸음, 기상시 두통 등이 있는 경우에 일단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경 쓰이는 것이 많아져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사람도 있지만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운동 부족, 근무 체계의 변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등 젊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들이 원인이 되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에서 의식적으로 깊이 호흡해보자. 스트레스가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울증, 공황장애,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형 치매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분비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단 혈관은 수축하게 되어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뇌의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산소와 영양이 뇌까지 원활하게 운반되지 않게 됩니다. 산소와 영양은 뇌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뇌의 신경세포는 약해지거나 죽어버려서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공격당한 부위는 파괴되고 위축되어 버립니다. 특히 위축되기 쉬운 것은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인 해마입니다. 실제로 평균 연령 48세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은 건망증이 많고 뇌의 방선관, 뇌 안에서 정보를 이동시키는 부위의 뇌량의 손상이 컸습니다. 또한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의 뇌는 사고, 감정, 발화, 근육의 작용을 담당하는 대뇌가 작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휴식을 취할 때 호흡법으로는 횡격막을 사용하는 복식 호흡을 추천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오므린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코로 들이마시는 시간을 1이라고 한다면
입으로는 천천히 이해의 시간을 들여 내쉽니다. 크게 손을 벌리고 호흡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워서 호흡하는 것이 좋지만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어깨나 목 주위의 체조, 몸을 비트는 동작도 중요합니다. 온 몸을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잠에서 깼을 때나 쉬는 시간에 혹은 목욕이 끝난 후에 살짝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걷기의 효능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뇌졸중은 암, 심장병, 노화에 이어 일본인의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합니다. 예전에는 1위였지만 응급의료 체제가 발달하고 치료 기술이 향상하면서 사망하는 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발생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간병이 필요한 40에서 64세의 환자 가운데 51.1%가 뇌졸중 환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로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셈입니다. 뇌졸중을 발병시키는 위험인자에는 수정할 수 없는 위험인자와 수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뇌졸중의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의 심장질환, 비만, 경동맥 협착, 흡연,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 등이 있습니다. 수정할 수 없는 위험인자는 요컨대 운명 같은 것이라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에 걸리지 않으려면 수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절한 운동입니다. 겨드랑이에 땀이 흐를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력을 높입니다. 운동량을 늘리면 지구력도 생깁니다. 이에 더해 올바른 식생활에도 주의를 기울이면 몸은 금세 건강해질 것입니다. 걷기는 치매 예방 효과도 큽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고령 미국인 여성 18,7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걷기 운동을 일주에 90분 이상 하는 사람은 40분 이하로 하는 사람에 비해 인지기능의 저하가 유의미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은 걷기 뿐입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카노조 연구라는 유명한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군마현 나카노조 마을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인데 이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의 운동 상황, 생활 자립도, 수면 시간 등을 조사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연구를 통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좋은지를 알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2000걸음 걸으면 와병 환자가 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는 1965년에 만보계라는 상품이 유행하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1만 걸음을 걸어야 한다 라는 속설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만보계라는 상품명 때문에 잘못 알려진 풍문일 뿐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0,000걸음까지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 연구소에서는 걸음 수별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걸음이면 와병 생활을 예방할 수 있고 7,000걸음이면 암, 동맥경화, 골다공증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걷기 동작을 익히고 즐겁게 걷자. 표준 보행을 하려면 다음의 6가지 요소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1. 시선은 똑바로. 상체를 일으킨다.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지 말고 먼 곳을 똑바로 바라본다. 2. 어깨에 힘을 뺀다. 어깨와 팔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걷는다. 3.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팔을 크게 흔든다.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4. 발끝으로 지면을 민다. 발끝으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낸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높아지고 걸음의 효율이 좋아진다. 5. 발 뒤꿈치로 착지한다. 내디딘 발을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닿게 한다. 그러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서 무게 중심을 원활하게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6. 보폭을 1cm 늘린다. 보폭을 평소보다 1cm 더 늘린다는 느낌으로 발을 내디딘다. 이 6가지 사항은 효율적으로 걷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요소입니다. 이 방법을 의식하며 걸으면 표준 보행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최악의 보행 자세. 그런데 현실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걸음걸이가 매우 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 이른바 스몬비입니다.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동안에는 팔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보폭도 작아집니다. 게다가 고개를 숙이고 걷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머리의 무게가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어 새우 등도 유발합니다. 팔과 몸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추진력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근력에만 의존해서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팔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요인은 일상생활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손에 물건을 들고 걷거나 우산을 썼을 때 역시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팔을 흔들며 걸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체력 저하로 인해 발끝과 고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보폭도 작아집니다.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해서 걷는 것이 체력적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표준 보행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표준 보행의 6가지 요소를 항상 의식하며 걸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집이나 회사에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실내 트레이닝. 장마철처럼 외출할 기회를 좀처럼 얻기 어려운 시기에는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운동을 말하며 신체의 순환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바벨 운동 같은 무산소 운동도 근육을 단련하는 데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움직여서 온몸에 산소를 원활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높이는 유산소 운동도 정기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실내를 빙글빙글 돌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스텝 운동은 재활의료 현장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내를 돌아다니는 게 뭐 재밌을까 싶겠지만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즐겁습니다. 방이 좁아서 걸어다니기 힘들다면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해도 됩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총 30에서 40분 정도 걸으면 약 5,000걸음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의 표준적인 걸음수라고 할 수 있지요. 운동 전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재활과 관련된 수많은 학회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스트레칭이라는 말은 느리다라는 뜻인데 근육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느린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수축에 의한 근력 강화의 효과를 얻으려면 근육의 가동 범위를 가급적 느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작용,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푸는 작용, 피로회복을 촉진하는 작용, 부상을 예방하는 작용, 휴식 효과 등이 있습니다.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뇌에 인식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근육 파열이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과도하게 흥분한 근육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30에서 40대에도 머리로는 하려고 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는 현상이 흔히 일어납니다. 50에서 60대가 되면 그보다 더 하겠지요. 체육대회에서 자신만만하게 이어달리기 경주에 나갔다가 삐끗해서 넘어지거나 근육 파열이 생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빼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하면 극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스포츠나 음악 분야에서는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갑자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연습, 성공 체험, 시행착오와 수정을 반복하며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내공이 쌓이고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꾸준함으로 변화를 일으킨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씨, 60대 남성. 여보, 자세가 많이 안 좋아졌어. 제가 아내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은퇴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자세가 나빠졌다는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아내는 화난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면 자세가 나빠지는 게 당연하잖아. 거울로 당신 모습 좀 봐봐요. 저는 마지못해 큼직한 거울 앞에 누워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등이 굽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른 손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대학병원 재활과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세가 확연히 나빠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 통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처방받았습니다. 엎드려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진찰을 받은 지 5달이 지났는데 저는 그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운동이라서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내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등줄기가 꼿꼿해졌습니다. 저자의 한마디. A씨는 나빠진 자세를 고치기 위해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언뜻 봐도 자세가 안 좋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숙어지고 목과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다만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기존 질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처방하기로 했습니다. 엎드려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운동, 어깨와 몸통을 돌리는 체조, 거울을 보며 올바른 자세를 확인하는 습관 등을 시도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의식적으로 등을 펴서 서는 습관을 갖췄고 지금은 등뼈의 구부러진 상태가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갈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B씨, 70대 여성. 저는 4년 전에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양다리에 받았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되었고 예후도 좋았지만 그 후 신장기능 장애로 인공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에는 병원에서 지도받은 대로 간단한 운동을 집에서 실천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인공투석을 받게 되면서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져서 운동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인공투석은 병원에 하루 걸러 다니면서 한 번에 3시간에서 4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녹초가 되어서 도저히 운동할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면서부터 점차 자신감을 잃고 울적해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손자를 포함한 온 가족과 함께 오키나와 여행을 가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도 얼른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같이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목표가 생겼습니다. 모두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할 때 지도받았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한동안 쉬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 안에서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부터 시도했습니다. 그 후 다리 올리기와 외다리 서기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흐르자 인공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 셔틀버스를 타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계단을 3개 정도 오르기도 힘들어 했는데 말이지요. 하면 되는구나. 분명히 효과가 있구나. 저는 기뻤습니다. 그러자 기분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갔고 우울하기만 했던 인공투석 날에도 병원 셔틀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인공투석을 받으면서도 간호사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키나와 가족 여행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자의 한마디. B씨는 양쪽 다리에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예후는 좋았지만 이후 신장기능 장애로 인공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B씨는 체력적으로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고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태어날 때 지도받은 실내 재활 운동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키나와 가족 여행을 권하자 B씨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B씨는 오키나와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실내 운동을 다시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리 올리기, 외다리 서기 운동을 점차 추가했습니다. B씨 역시 꾸준함이 힘이다 라는 말을 실감케 해준 사람입니다. D씨, 50대 남성. 제 50견의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대학병원에 가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찰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체조와 운동 지도를 받았지만 담당 의사가 50견은 그냥 놔둬도 저절로 나아요 라고 해서 마침 바쁜 업무에 쫓기던 저는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어깨에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점차 움직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통증이 가라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집에서는 꾸준히 운동하고 직장에서는 오른손을 얹어놓은 받침대를 설치해서 최대한 어깨를 쉴 수 있도록 하자 통증이 차츰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저자의 한마디. D씨가 우리 병원에 왔을 때 그의 50견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팔을 아주 조금만 들어 올려도 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집에서 매일 운동하는 것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리는 어깨 관절 운동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둘째, 평소에 최대한 어깨를 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 중에도 어깨를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오른손을 얹어 놓는 받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D씨는
우리 병원의 조언에 따라 직장에서 오른손을 얹어놓는 받침대를 설치하고 집에서 석 달 정도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어깨를 상당히 올릴 수 있게 되었고 통증도 사라져서 움직이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D씨의 얼굴은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D씨는 업무 중에 팔을 편안하게 만드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어깨의 부하가 줄었고 근육의 염증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깨 운동을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상태가 차츰차츰 개선되었습니다. 이씨, 40대 여성. 집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년 전에 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에도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재발의 공포 때문에 발병 전과 마찬가지로 밖에서 사람을 만나기가 꺼려져서 자연스럽게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어느 정기검진 날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의사 선생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움직이려는 의욕이 없어서 운동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균형을 잃고 낙상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직 40대밖에 안 되었는데 낙상사고를 당하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체가 매우 약해졌다는 위기감을 느낀 저는 운동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매일 운동을 실천하다 보니 조금씩 체력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운동을 꾸준히 하자 또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조금씩 근처 편의점에 가기도 하고 집으로 친구를 부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내 운동이 완전히 습관화되어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자의 한마디. 이 씨는 암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전보다 활동량이 줄어 집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습니다. 퇴원 후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운동을 제안받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도 작성하여 받았습니다. 그 운동 프로그램의 내용은 침대 위에서 하는 브릿지 운동과 윗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과 제자리 걸음, 만보계를 사용해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며 걷기 등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아 있지만 낙상사고를 당하고 나서는 열심히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습관화하면 꾸준히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게 운동의 특성이지요. 이 씨의 사례는 건강의 위기감을 느끼면 오히려 의욕적으로 운동에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지금까지 70대 이후에도 가뿐하게 걷습니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고령자가 간병이 필요하게 되는 주된 원인 3가지가 관절 질환, 뇌졸중,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운동 방법을 수행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나 올바른 검진, 충분한 수면 등의 올바른 생활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책의 제목에 나오는 70대만을 위한 내용이 아닌 모든 세대를 위한 건강 지침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하여 건강한 노후를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들려드린 내용 외에도 다른 유익한 정보들도 자세히 얻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